걱정을 멈추고 즐겁게 사는 법. 데일 카네기 지음, 스토리 트랜스 편력, 생각의 수, 출판사.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검증된 공식. 걱정스러운 상황을 해결하는 마법의 공식.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방법. 사업상의 걱정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 2주 안에 우울증을 없애는 방법. 피로와 걱정을 막고 활력과 기운을 높이는 방법. 데일 카네기 1888년 미국 미주리주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워린스버그 주립 사법대학을 졸업했다. 교사, 세일즈맨 등 다양한 사회생활을 경험했다. 1912년 뉴욕 YMCA에서 대화 및 연설 기술을 강연하면서 이름이 알려졌고 그의 강의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를 바탕으로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해 인간 경영과 자기개발 분야에서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에 져서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전 세계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수천만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 밖에 카네기 자기관리론, 카네기 성공대학론, 카네기 행복론 등의 여러 저서를 통해 개인과 조직을 성공의 길로 이끄는 데 기여했다. 걱정을 멈추고 즐겁게 사는 법. 저자 서문. 어떻게 걱정과 스트레스 없이 살 것인가? 35년 전 나는 가장 불행하고 불운한 젊은이들 중 한 사람이었다. 당시엔 나는 트럭 세일즈를 하며 근근히 먹고 살았는데 트럭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알고 싶지도 않았다.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이 끔찍이 싫었다. 그리고 바퀴벌레가 득스그리는 집에 산다는 사실도 경멸스러웠다. 아침마다 넥타이를 매르고 싸구려 옷장 안으로 손을 뻗으며 바퀴벌레들의 사방으로 흩어졌다. 나는 날마다 더럽고 허름한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도 정말 싫었다. 나는 매일 밤 실망과 걱정을 먹고 자란 핀두통을 이끌고 썰렁한 방으로 돌아왔다. 내가 해모를 느낀 것은 대학 다닐 때 품었던 꿈들이 악몽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이게 사는 건가? 이게 과연 내가 그토록 원하던 역동적인 삶인가?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일을 하고 바퀴벌레와 함께 생활하며 싸구려 음식을 먹고 미래의 희망도 없이 나는 그토록 싫어하는 일을 그만두더라도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질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은 없었지만 활기 넘치는 삶을 누리고 싶은 생각은 간절했다. 나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인생의 출발점에 섰을 때 맞이하는 결단의 순간에 도달했다. 그래야 나는 결단을 내렸고 그 결단이 나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어 놨다. 그때 내가 내린 결단은 다음과 같다. 1. 내가 싫어하는 일을 그만두는 것. 2. 야간 학교에서 성인들을 가르치면서 돈을 버는 것. 3. 가끔씩 쉬면서 책도 읽고 강의 준비도 하고 소설을 쓰는 것. 나는 글을 쓰는 것과 생기를 꾸리는 것이 일체가 되는 삶을 간절히 원했다. 야간 학교에서 성인들에게 어떤 과목을 가르쳐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대학 교육 과정을 되돌아보고 평가해보니 다른 어떤 것보다 대중연설에 관한 교육과 경험이 사회생활에서 현실적으로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로 인해 내 소심함과 자신감 부족이 사라지고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경험을 통해 리더십이란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여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나는 콜롬비아 대학과 뉴욕 대학의 야간 공개 강좌에서 대중연설 강사로 일하고 싶다는 지원서를 냈다. 그런데 두 대학은 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통보했다. 그 당시 나는 적잖이 실망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두 대학에서 나를 거절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로 인해 나는 YMCA 야간 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단기간에 보여주는 게 필요했다. 그것은 그야말로 커다란 도전이었다. 성인들은 대학 학위나 사회적 지위 때문에 내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강의를 듣는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미팅이나 회의에서 극도의 긴장감 없이 자연스럽게 몇 마디의 말이라도 할 수 있기를 원했다. 영업사원들은 용기를 내기 위해 몇 번씩 주변을 서성거리는 일 없이 깐깐한 고객을 방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랬다. 그들은 마음의 안정과 자신감을 얻고 싶어 했다. 그들은 사업적으로도 성공하길 원했고 가족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했다. 그들은 수업료를 할부로 지불했기 때문에 만약 원하는 결과물을 얻지 못하면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아도 되었고 나 역시 고정급여가 아닌 수익금의 일정액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했다. 당시 나는 악조건 속에서 강의를 한다고 느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훈련이었다는 것을 실감한다. 나는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했다.
또한 활기 넘치는 강의를 진행하여 그들이 계속 수업에 나오도록 만들어야 했다. 그것은 흥미로운 일이었고 나는 그 일을 사랑했다. 수강생들은 빠른 시간에 자신감을 얻었고 상당수가 성진하고 봉급이 인상되었다. 내 강의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뒀다. 연수가 늘어감에 따라 사람들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걱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수업의 수강생들은 대다수가 직장인이었다. 경영자, 회계사, 영업사원, 기술자 등 업종과 직종을 망라한 그들 중 대부분이 걱정거리를 갖고 있었다. 수강생 중에는 여성들도 있었는데 직장에 다니거나 가정주부인 그들도 역시 걱정거리가 있었다. 따라서 걱정이나 고민을 극복하는 방법에 관한 교재가 나에게 필요했다. 나는 뉴욕 공공도서관을 방문했다. 놀랍게도 그 도서관에는 걱정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제목의 책은 22권밖에 없었다. 그런데 재밌게도 벌레라는 단어를 포함한 제목의 책은 189권이나 되었다. 벌레에 관한 책이 걱정에 관한 책보다 거의 9배나 많다니. 나는 뉴욕 도서관에 있던 걱정과 관련된 22권의 책을 훑어보았다. 게다가 걱정과 관련된 책들은 모두 찾아 구입했다. 하지만 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책은 단 한 권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직접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어떻게 준비했는지 궁금한가? 여러 시대의 철학자들이 걱정에 관한 말을 한 것들을 읽었고 공자에서 첫 질에 이르는 수많은 전기들도 읽었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정예 인사들도 면담도 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면담이나 독서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을 했다. 나는 걱정을 극복하기 위해 5년간 연구했고 그것은 수업에서 이루어졌다. 내가 아는 한 그런 종류의 실험은 세계 최초이고 유일무이한 것이었다. 나와 학생들이 한 일은 이렇다. 나는 그들에게 걱정을 없애는 방법에 관한 일련의 규칙들을 제시하고 생활에 적용시켜 보도록 한 뒤 그들이 얻은 결과들에 대해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했다. 어떤 학생들은 걱정을 없애기 위해 과거에 사용했던 방법들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나는 어떻게 걱정을 극복했나에 관한 이야기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많이 들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다. 우편을 통해서도 수백 개의 이야기들을 읽었다. 그 이야기들은 미국과 캐나다의 219개 도시에서 진행된 우리 수업에서 엄선된 것들이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상아탑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또한 걱정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에 관한 학문적 강론도 아니다. 그보다 나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 의해 걱정이 어떻게 극복되어 왔는가에 관한 빠르고 정확하게 입증된 보고서를 쓰려고 노력했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책은 실제적이면 여러분은 아주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이 책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가상의 인물이나 막연한 이야기는 없다. 이 책의 내용은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며 보증하고 증명한 실제 인물이 존재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발레리는 과학은 성공한 처방을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책이 바로 그렇다. 우리 삶에서 걱정을 없애는 방법 가운데 성공적이고 세월이 가도 유효한 처방을 집대성해 놓았다. 그러나 주의하기 바란다. 당신이 이 책에서 새로운 어떤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걱정을 멈추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완벽한 삶을 살아도 될 만큼 많이 알고 있다. 우리의 문제는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이 책이 어떻게 써졌나를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당신의 해결 방법을 원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부터 시작해보자. 우선 이 책을 처음부터 41쪽까지만 읽어보기 바란다. 그때가 되어서도 걱정을 멈추고 삶을 즐기 새로운 힘과 영감을 얻지 못한다면 이 책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려도 좋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 책이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걱정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 사실. 오늘에 충실하라. 한 청년이 책을 보다가 그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끼친 서물한 단어의 구절을 읽게 되었다. 몬트리올 종합병원의 의과대학생이었던 그는 기말 시험은 어떻게 통과하나,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나, 실습은 어디서 하나, 어떻게 먹고 사나 등의 문제로 걱정을 하고 있던 참이었다. 이 젊은 의학도가 1871년에 읽은 그 한 구절은 그가 당대 최고의 의사가 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스 홉킨의 의대를 건립했다. 또한 의사로서는 큰 역량의 옥스퍼드 의과대학의 험정광자 교수가 되었다. 그것은 대영 제국에서 의사에게 부여될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자리였다. 그리고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자기도 받았다. 그가 죽어 세상을 떴을 때 그의 삶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책 2권이 필요했는데 그 분량만도 1466쪽에 달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오슬리 경이었다. 1871년 봄에 그가 읽었던 서물한 단어의 구절은 토머스 칼라일의 말이었다. 그것은 그가 걱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었다. 우리의 주된 임무는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또렷이 보이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당장 눈앞에 또렷이 보이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당장 눈앞에 또렷이 보이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42년이 지난 어느 봄날 윌리엄 오슬리 경은 예일 대학의 학생들 앞에서 연설을 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4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대중적인 인기 있는 책을 써낸 자신이 매우 특별한 두뇌를 가진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의 친한 친구들은 자신이 지극히 평범한 두뇌를 가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그는 오늘에 충실하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예일 대학에서 연설하기 몇 달 전 윌리엄 오슬리 경은 대서양을 횡단하는 대형 원양 선교선에 몸을 실었다. 그 배는 선장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육중한 기계음과 함께 적극적으로 사방에 강철문이 둘러쳐져 배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오슬리 경은 예일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 개개인은 그 전기선보다 훨씬 더 놀라운 유기적 조지체이며 그 배보다 더 긴 항해를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만의 구역을 만들어서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안전한 항해를 책임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 정도로 확실하게 배우기를 권합니다. 선교에 올라서서 적어도 그 커다란 차단막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십시오. 살아가는 단계마다 버튼을 눌러 그 강철문들이 과거를 차단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또 다른 버튼을 눌러 미래를 격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비로소 안전합니다. 오늘에만 충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과거를 차단하십시오. 죽은 과거가 죽은 이들을 묻게 놔두십시오. 어제의 짐이 내일의 짐까지 얹어서 오늘 지고 간다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비틀거리게 됩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를 철저하게 차단하십시오. 미래는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이란 없습니다. 인류 구원의 날은 바로 지금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의 발걸음에는 정력 낭비, 정신적 고통, 걱정이나 근심이 끈질기게 따라다닙니다. 꽉 닫으십시오. 선수에서 승리까지 칸막이를 친 다음 오늘의 충실한 생활 습관을 몸에 익힐 준비를 하십시오. 오슬러 박사는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니다. 단지 그는 모든 지적인 능력과 정열을 다 동원해서 오늘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 내일을 가장 잘 준비하는 기름을 말한 것이다. 그것만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오래전 한 철학자가 땅에 돌이 많아 주민들의 먹고 살기 힘든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다. 하루는 언덕 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들었고 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인용되어졌을 연설을 했다. 이 연설을 2000년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생각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일 일을 위하여 생각하지 말라는 예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말을 실현될 수 없는 일상이나 동양적 신비주의의 일부로 생각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꼭 내일 일을 생각해야겠어. 가정을 짓기 위해 보험에 들어야만 해. 노후를 위해 저축해야지. 성공하려면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해. 맞는 말이다. 그렇게 해야 한다. 사실 예수의 말이 번역된 것은 300년 이상 지났고 제임스 왕 시대에 그 말이 의미했던 것은 오늘날의 의미와는 다르다. 300년 전의 생각은 걱정 또는 염려를 뜻했다. 최근 성서 번역부는 예수의 말을 더 정확하게 옮겨 놓았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부디 내일 일을 위하여 생각하라.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라. 그러나 걱정하지는 말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군 지휘관들은 걱정할 겨를도 없이 내일을 위한 전략을 짰다. 나는 최정예 부대에 최상의 장비들을 보급했고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임무를 부여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전부였다. 미 해군을 지휘했던 어니스트 J. 킹 제독의 말이다.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군함 한 척이 침몰해버리면 건져 올릴 수 없다. 군함이 지금 막 침몰해도 구할 수 없다. 어제의 일로 괴로워하기보다는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시간을 쓰는 것이 훨씬 낫다. 더구나 지난 일들이 나를 계속 붙잡도록 놔둔다면 나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전시나 평상시를 막론하고 현명한 사고와 그러지 못한 사고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것이다. 현명한 사고는 원인과 결과를 따져 논리적이고 건설적인 계획에 이르게 하지만 미련한 사고는 종종 긴장과 신경 쓰이게 이르게 한다.
한 번에 한 가지 일. 최근에 나는 뉴욕타임스의 경영자 아서 헤이스 설저버거와 인터뷰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는 내게 제2차 세계대전의 불길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을 때 너무 놀라고 걱정스러워서 잠을 거의 못 잤다고 했다. 그는 종종 한밤중에 자다 일어나 캠퍼스와 물감을 챙겨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자 시도했다. 그림에 관하여 쓰는 문외한이었지만 걱정을 떨쳐부르고자 그렇게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그는 걱정을 떨칠 수 없었고 교회 찬송가에 나오는 구절을 자신의 모토로 삼고 나서야 비로소 평정심을 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것은 다만 한 걸음씩만 인도하소서였다.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내 발걸음을 지켜주소서. 저 먼 곳 보려 하지 않으니 다만 한 걸음씩만 인도하소서. 비슷한 시기에 유럽의 한 지역에서 군 복무 중이던 한 청년도 그와 똑같은 교훈을 배우고 있었다. 그는 메릴랜드 주에 사는 테드 벤저미노였는데 전쟁에 대한 걱정이 너무 심해 중증의 전쟁 신경증에 걸려 있었다. 테드 벤저미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45년 봄 나는 걱정을 너무 심하게 하다가 마침내는 의사로부터 경련성 가로결장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것은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질병이었다. 만약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나는 육체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것이다. 나는 육군 94사단 소속 유해발굴단 담당 하사관이었다. 모든 전사자, 실종자, 부상자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일을 했다. 그리고 전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임시로 매장된 연합군과 적군의 시신을 발굴하는 일도 했다. 또한 전사자들의 개인 소지품을 수거하여 그것들을 소중히 간직할 그들의 부모나 친척에게 보내는 일도 했다. 그러면서 나는 터무니없거나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을까 끊임없이 걱정했다. 또한 이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을지,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판에 안아볼 수 있을지도 걱정되었다. 나는 당시 16개월밖에 안 되어 아들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상태였다. 걱정이 심해지자 몸무게가 15kg이나 줄었다. 그의 정신이 나가 미친 사람 같았다. 내 손은 그의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남아있었다. 나는 만신창이가 되어 제대하는 것이 아닌지 두려워졌다. 그때 나는 울음을 터뜨렸고 어린 아이처럼 흐느꼈다. 너무도 마음이 약해져 혼자 있을 때마다 눈시울을 붉혔다. 벌지 전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너무나 자주 울음이 터져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거의 포기할 정도였다. 결국 나는 군 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한 군의관으로부터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충고를 듣게 되었다. 내 몸 상태를 꼼꼼히 검사해 본 그는 나의 문제가 심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테드, 당신의 삶을 모래시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래시계 위쪽에는 수천 개의 모래알이 있다는 것을 당신도 알 겁니다. 그 모래알들은 천천히 그리고 일정하게 가운데에 있는 잘록한 부분을 통과하죠. 당신과 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모래시계와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반드시 그날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죠. 하지만 만약 그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하거나 모래알들이 모래시계의 좁은 구멍을 통과하듯 천천히 그리고 일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나 정신은 무너지게 됩니다. 나는 군의관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이 원리를 실천하고 있다. 한 번에 모래 하나, 한 번에 한 가지 일. 전쟁 기간 동안 그 조언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나를 지켜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 내가 직장에서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했다. 전쟁 기간 동안 나를 괴롭혔던 문제들은 업무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했다. 한꺼번에 20가지 이상의 일거리가 주어졌고 시간은 별로 없었다. 우리 회사의 재고는 떨어져 갔고 새로운 방식의 일처리, 재고 정리, 축소 변경, 사업장을 열고 닫는 등의 모든 일을 해야 했다. 그러나 나는 긴장을 하고 조바심을 내는 대신 군의관의 말을 떠올렸다. 한 번에 모래 하나, 한 번에 한 가지 일. 이 말을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반복하면 주어진 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 전장에서 나를 거의 파멸시킬 뻔했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감정이 생기지도 않았다. 오늘은 새로운 삶이다. 현재 우리의 생활 방식과 관련하여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절반은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두려운 미래에 대한 중압감에 못 이겨 무너져 버렸다. 그 사람들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의 가르침이나 오늘에 충실하라는 윌리엄 오슬러 경의 말을 마음에 새기기만 했어도 지금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짐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밤이 올 때까지라면 누구나 견딜 수 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 동안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해가 지기 전까지는 기분 좋게 참을성 있게 성실하게 순수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삶이 실제로 의미하는 전부이다. 그렇다.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전부다. 그러나 미시간주에 사는 이케 실지 부인은 잠들기 전까지 기분 좋게 사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절망에 빠져서 자살까지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자신의 얘기를 들려주었다. 저는 남편을 잃고 완전히 의욕을 상실했었죠. 게다가 거의 무일푼이었어요. 그래서 전에 일했던 캔자스시의 로치 파울로 회사에 편지를 써서 일을 다시 하기로 했답니다. 저는 예전에 시골과 도시 지역 교육위원회에 책을 파는 일로 생활비를 벌었어요. 2년 전에 남편이 아프기 시작해 차를 팔았지만 중고차 계약금을 지불할 만큼의 돈을 어렵게 모아 다시 책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길을 났으며 우울한 기분이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혼자 일하고 혼자 밥을 먹는 것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돈벌이가 쉽지 않아 얼마 되지도 않은 중고차에 잔금을 치르기도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1938년 봄 미주리주의 베르사르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학교들의 재정 상태는 좋지 않았고 길도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찌나 외롭고 기운이 빠지든지 자살까지 생각했었죠. 제 인생에서 성공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삶의 의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자동차 할부금을 내지 못할까봐, 방세를 내지 못할까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까봐 두려웠죠. 건강이 나빠지는 걸 알았지만 병원비가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자살을 하지 못한 건 제가 죽으면 절망에 빠질 동생과 장례식이 필요한 돈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절망에서 끌어올려 살아갈 용기를 주는 어떤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 중에 제게 용기를 준 문장 하나를 평생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문장은 이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이다. 현명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이다. 현명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이다. 저는 이 문장을 타이핑하여 운전하는 내내 볼수두로 차 유리창에 붙여놓았습니다. 저는 한 번에 단 하루를 사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를 잊고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삶이다. 오늘은 새로운 삶이다. 오늘은 새로운 삶이다. 저는 외로움과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며 삶에 대한 열정과 애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삶이 저를 아무리 놀라게 하더라도 결코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단 하루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혹시 누가 이 시를 쓰는지 아는가? 행복한 사람, 홀로 행복하도다. 오늘을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확신을 갖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내일이여 착을 행하라. 나는 오늘을 살 것이니. 이 시는 기원전 30년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가 지은 것이다. 인간 본성과 관련하여 내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우리 모두가 삶을 사는 것을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창밖에 피어있는 장미꽃을 만끽하기보다는 지평선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장미 정원을 꿈꾸고 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을까? 왜 이렇게 비극적으로 미련한 것일까? 스티븐 리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짧은 인생 과정은 참으로 이상하다. 어린아이들은 내가 크면 이라고 말하지만 조금 큰 아이가 되면 이렇게 말한다. 어른이 되면 이렇게 말한다. 내가 결혼하면,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생각은 이렇게 바뀐다. 내가 은퇴할 때가 되면, 그리고 마침내 은퇴하고 나면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겠지만 찬바람만 불 것이다. 어쩌다 보니 우리는 시기를 놓쳤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다. 인생은 매일 매 시간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는다. 인생은 매일 매 시간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인생은 매일 매 시간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가장 소중한 재산은 오늘. 디트로이트에 사는 에드워드 S. 에반스는 인생은 삶 속에 있고 매일 몇 시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걱정으로 인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가난한 환경에 있었다는 에드워드 에반스는 신문 배달로 처음 돈을 벌었고 그 다음 식료품 청원으로 일했다. 시간이 흘러 그가 책임져야 할 가족이 7명으로 늘었고 그는 도서관 사서 보조가 되었다. 급여가 적었지만 그만둘 수 없었다.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그는 용기를 내어 자기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초기 투자 비용 55달러를 빌려 사업을 시작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1년에 2만 달러라는 돈을 벌게 되었다. 그러나 고 견디기 힘든 추위가 몰아닥쳤다. 그는 큰 돈을 빌린 친구의 보증을 서주었는데 그 친구가 그만 부도를 냈던 것이다. 곧바로 또 다른 재앙이 몰아닥쳤다. 그가 번 돈을 저축해 두었던 은행이 파산하고 말았다. 그는 전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16,000달러의 빚까지 떠안게 되었다. 그는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내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고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몸이 아팠죠. 걱정, 오로지 걱정에서의 병을 키웠습니다. 하루는 길을 걷다가 정신을 잃고 인도 위에 쓰러졌어요.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저는 병원 침대를 옮겨줬고 몸에서는 종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 종기들은 몸속에서 곪기 시작했고 침대에 누워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고 있었죠. 마침내 의사는 제가 2주 정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죠. 유언장을 작성하고 침대에 누워 죽을 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몸부림치고 걱정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포기하고 편안하게 잠을 청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을 통틀어 2시간도 제대로 못 잤는데 이제 고민하던 문제들이 끝날 날이 다가온다니까 마치 어린아이처럼 잘 잤습니다. 그리고 저의 고단한 피로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욕이 돌아오고 몸무게가 늘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초가 지나서는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1년에 2만 달러라는 돈을 벌었던 저였지만 당시에 한 주에 30달러를 벌 수 있는 일에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차량이 배에 실릴 때 바퀴 뒤에 개는 고인목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교훈을 얻었죠. 더 이상 걱정하지 말자. 지난 일에 대해 후회하지도 말고 미래의 일을 두려워하지도 말자. 저는 모든 시간과 정력 그리고 열정을 쏟아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에드워드 에반스는 그 뒤 급속하게 성장했다. 몇 해가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이 이름었던 제주회사를 설립했고 그 회사는 뉴욕 정권 거래소에 상장되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이다. 걱정이 쓸데없는 것이고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는 사학과 인생에서 거둔 짜릿한 성공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루이스 캐럴의 소설 코올라르의 앨리스에서 화이트 퀸은 이런 말을 한다. 규칙은 어제도 잼을 발랐고 내일도 잼을 바르는데 오늘만 잼을 바르지 않는 거야. 우리들 대부분도 이와 같다. 지금 당장 빵 위에 오늘의 잼을 바르는 대신 어제의 잼 때문에 속을 끓이고 내일의 잼 때문에 걱정한다. 어제의 잼 때문에 속을 끓이고 내일의 잼 때문에 걱정한다. 심지어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몽테뉴도 이와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 삶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끔찍한 불운으로 가득 차 있다. 내 삶도 그렇고 당신의 삶도 그렇다. 단테는 말했다. 오늘은 결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라. 오늘은 결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라. 인생은 무서운 속도로 미끄러지듯 가버린다. 우리는 소속 19마일의 속도로 공간을 질주하고 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재산은 바로 오늘이고 오늘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확실한 재산이다. 과거와 미래를 차단하고 오늘에 충실한 삶을 살자. 스스로 이런 질문들을 해보고 그 답을 적어보라.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지평선 너머의 매혹적인 장미 정원에 대한 동경으로 오늘의 삶을 미루는 경향이 있는가? No. 과거에 일어난 일, 이미 끝나버린 일에 대한 후회로 현재 괴로워하지 않는가? No. 현실에 충실하자는 결심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주어진 24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가? Yes. 걱정스러운 상황을 해결하는 비법. 당신은 걱정스러운 상황을 처리하는 데 있어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빠르고 확실한 마법과 같은 기술을 원하는가? Yes. 그렇다면 훌륭한 공학자로서 냉방장치 산업을 개척했고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리어사의 회사 윌리서 H 캐리어가 만들어낸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것은 걱정을 떨치는 방법들 중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언젠가 뉴욕에 있는 엔지니어스 클럽에서 그와 점심을 먹으면서 직접 들은 내용이다. 저는 젊은 시절에 뉴욕주에 있는 버플로 포즈 컴퍼니에서 일했습니다. 미주리주에 있는 피츠버그 플레이트 글래스 컴퍼니의 기계실부에
가스 정화 장비를 설치하려는 임무가 주어졌는데 그 설치 비용은 수백만 달러에 달했죠. 설치 목적은 가스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엔진의 손상 없이 연수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가스 정화 방식은 새로운 것이었죠. 전에 한번 시도된 적은 있었지만 설치 조건이 달랐습니다. 결국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죠. 그 장치는 어느 정도는 작동했지만 우리가 보장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저는 실패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로부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위장이 꼴듯 아팠고 한동안 너무나 걱정스러운 마음에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걱정해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고 저에게 일어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효과는 아주 좋았고 그로부터 30년 이상 저는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누구든 할 수 있죠. 그 방법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 저는 그 상황을 담대하게 솔직하게 분석하고 실패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습니다. 저를 감옥에 쳐넣거나 총으로 쏴 죽일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건 확실했습니다. 제가 실직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고 고용주가 그 기계 장치를 철수시키고 투자 비용 2만 달러를 손해볼 가능성도 있었죠. 2단계,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한 후에 필요하다면 그것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실패는 경력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고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 해도 나는 언제든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상황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고용주들의 입장을 생각해봐도 그들이 우리가 새로운 가스 정화 방식을 시도한다는 것을 깨닫고 2만 달러라는 돈을 실험 비용으로 생각한다면 기꺼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거 실험이었으니까 연구비로 처리할 수도 있겠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필요하면 그것을 감수하기로 마음먹자 대단히 중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그 당시 경험하지 못했던 평온함이었습니다. 3단계, 그때부터 저는 이미 마음속에서 받아들인 그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차분한 마음으로 저의 시간과 힘을 쏟았습니다. 저는 눈앞에 닥친 2만 달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몇 가지 테스트를 거친 후 마침내 추가적인 장비에 5천 달러를 더 투자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만 달러의 손실 대신 1만 5천 달러의 수익을 얻는 결과를 가져왔죠. 제가 계속 걱정만 하고 있었다면 결국 그런 결과는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걱정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걱정할 때 우리의 마음은 산만해지고 결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최악의 상태에 맞서도록 하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막연한 상상들이 사라지고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사건은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효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저는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 인생은 거의 완벽하게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심리학적 관점에서 윌리스 캐리어의 비법은 왜 그렇게 가치 있고 실용적인 것일까? 그 비법은 우리가 걱정으로 인해 분별력을 잃고 거대한 목걸음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기 때문입니다. 응용 심리학의 창시자 윌리엄 제임스 교수가 오늘날까지 살아 앞서 이야기한 최악의 상황에 대처하는 비법을 듣는다면 그는 진심으로 그것에 동의했을 것이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실을 인정하라. 기꺼이 사실을 받아들이라. 왜냐하면 어떤 일이건 그 결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미 일어난 일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중국 철학자인 린위탕 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에서 같은 생각을 말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임으로써 얻을 수 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에너지의 해방을 의미한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이럴 것이 없다. 이럴 것이 없다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윌리스 캐리어는 말했다. 나는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자마자 한동안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과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런 후부터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분노와 혼란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망치고 있다. 그들의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그 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거부하고 최악으로부터 건질 수 있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재건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경험과 쓰라리고 격렬한 싸움을 벌인다. 그리고 결국엔 우울증의 희생자로 끝을 맺는다. 최악의 상황에 맞서라. 윌리스 캐리의 비법을 자신의 문제에 적용시킨 사례가 궁금한가? 그렇다면 여기 한 가지 좋은 예가 있다. 뉴욕에서 오일 딜러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다. 그는 저는 협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그게 가능한 일인지 믿을 수 없었죠. 영화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저는 협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자초지종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던 정유회사에는 유류 운반 트럭과 운전기사가 많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물가 관리고 법규가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배달할 수 있는 기름의 양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사들 중 어떤 이들이 고객들에게 기름을 적게 배달하고 남는 것을 다른 고객들에게 대표했나 봅니다. 그런 불법적인 거래에 대해 어렴풋이 알아채기 시작한 것은 어느 날 정부 조사관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는 저에게 불법 행위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뒤부터입니다. 그는 우리 회사 기사들이 저지른 일이 담긴 문서를 내보이며 만약 제가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서류를 지방검찰청에 넘기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물론 적어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만 봤을 땐 걱정할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회사는 직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 사건이 법정까지 가서 신문에 실리기라도 한다면 평판이 나빠져 사업에 큰 지장이 생긴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업은 저희 아버지가 24년 전에 시작하셨고 저는 그 사업을 자랑스럽게 이기고 있던 터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걱정스러운 나머지 몸까지 아팠습니다. 3일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미친 듯이 서성대기만 했죠. 5,000달러를 주야 하나 아니면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욕이라도 해야 하나 어느 쪽으로든 마음을 먹어보려 해도 결국 악몽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밤 카네기 대중연설 수업에서 받은 걱정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써진 소책자 하나를 우연히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읽기 시작했고 윌리스 캐리의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맞서라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돈을 주지 않아서 협박하던 놈이 기록을 지방검사에게 넘기면 최악의 경우 어떤 일이 생길까?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사업이 망하는 것.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감옥에 갈 일은 없을 것이다. 평판이 나빠져 사업을 접게 되는 일이 전부다. 그리고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사업이 망한다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그 다음은 사업이 망했으니 다른 일을 찾아봐야겠지. 나쁘지 않아. 나는 석유에 관련된 것 많이 알고 있으니까 기꺼이 나를 받아줄 회사들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사흘 밤낮을 우울하게 하던 두려움이 차츰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감정이 진정되고 놀랍게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는 그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세 번째 단계를 밟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해결책을 생각하자 완전히 새로운 양상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만약 제 변호사에게 이 모든 상황을 말한다면 그는 아마 내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을 찾아낼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전에는 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아니라 오로지 걱정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침이 밝자마자 변호사를 만나보기로 마음먹고 침대에 누워 마치 시체처럼 세상 모르고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다음날 아침 변호사는 저에게 지방검사를 직접 찾아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죠. 진술을 마치고 저는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검사가 말하길 이와 같은 공갈 협박 사건이 수개월째 발생하고 있고 자신을 정부 조사관이라 사칭했던 그 사람은 경찰에 수배 중인 사기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그 전문 사기꾼한테 5,000달러를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각하느라 괴로웠던 저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안도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오래도록 간직할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제 걱정되는 절박한 문제가 닥치면 윌리스 캐리어 공식이라 부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직 보내지 않는 날들을 최대한 활용하라. 이제 매사추세츠주에 사는 얼 헤이니의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 이야기는 보스턴에 있는 스테틀러 호텔에서 그가 나에게 들려준 것이다. 지난 1920년대에 걱정을 너무 많이 한 나머지 개항이 위백을 갉아먹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밤 위궤양으로 인한 심한 출혈로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 의대 부속병원에 급히 갔습니다. 78kg이던 체중은 40kg으로 줄었어요. 병세가 너무 심각해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저명한 궤양 전문의를 비롯하여 3명의 의사가 저의 정세에 대해 치료할 수 없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알칼리성 분말과 한 숟갈도 안 되는 우유와 크림 섞은 것을 매시간 섭취하며 삶을 이어갔습니다. 간호사는 매일 밤낮으로 제 위에 고무 튜브를 밀어 넣어 내용미를 뽑아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얼헤이니,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린다면 그나마 남은 날이라도 최대한 잘 살아봐야 하지 않겠어? 너는 죽기 전에 세계 여행을 해보는 게 소원이었잖아. 만일 여행을 가겠다면 갈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이야. 제가 세계 여행을 하겠다고 그리고 스스로 하루에 2번 위 속에 든 내용물을 뽑아내겠다고 의사들에게 말하자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지금껏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세계 여행을 하는 도중에 죽어 수상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제 친척들에게 네브래스카주 브로큰보에 있는 가죽모지에 묻히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제 관을 가지고 갈 작정입니다. 저는 관을 배에 실을 준비를 한 후 여객선 회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죽으면 배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제 시신을 냉동실에 보관해 달라고 말입니다. 저는 오래전 오마르 하이야미 지연 19에 나오는 기분으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쓸 게 남아있다면 지금 아낌없이 활용하라. 우리 역시 한 줌 먼지가 되기 전에 먼지에서 먼지로 돌아가 먼지 아래에 누울지니 술 한 잔 없이 노래도 없이 노래 부르는 이도 없이 그리고 끝도 없이.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아시아를 향해 출항하는 프레지던트 애덤스호에 올라타자마자 몸이 한결 나아짐을 느꼈습니다. 저는 차츰 알칼리성 분말 섭취와 위세척기를 멀리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낯선 힌지 음식을 먹고 혼합 음료도 마셨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길고 검은 시가도 피었고 하이볼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여태껏 살았던 그 어떤 날보다 즐거웠습니다. 배 안에서 게임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친구들을 사귀며 밤늦도록 놀았습니다. 중국과 인도를 여행할 때 제가 고향에서 겪었던 업무상의 건심들은 그곳의 가난과 굶주림에 비하면 천국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무의미한 걱정들을 멈추고 상쾌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몸무게가 40kg이나 늘었고 마치 위궤양이 없었던 사람처럼 거의 잊고 지낼 정도였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좋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그 이후 단 하루도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얼헤이니는 율리서 캐리어가 걱정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했던 원칙과 똑같은 방법을 자기도 모르게 사용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고 말했다. 첫째,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대답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둘째, 저는 죽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해야만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의사들이 제 경우엔 가망이 없다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셋째, 저는 남겨지는 짧은 생애 동안이라도 최대한 즐기는 것으로 그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나갔다. 만약 배에 몸을 실은 뒤에도 계속 걱정을 했다면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관 속에서 기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편안하게 그리고 저의 모든 문제들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평화로 인해 새로운 솟구친 에너지가 제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만약 걱정거리가 생기면 월리스 캐리어의 비법 3단계를 적용해보자. 1단계, 스스로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라. 2단계, 필요한 경우 최악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3단계, 차분하게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라.